저는 올해로 36살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이고 아직 결혼해본 적 없는 미혼입니다. 결혼도 안 한 제가 왜 사연을 보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분들처럼 결혼을 해서 시댁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댁 문제라면 이혼하고 영영 안 보고 살 수라도 있지.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혈육이 저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는 엄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더는 엄마를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기 싫어서 얼마 전에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 나이가 70이 넘어 몇 년 후면 80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혼자 두고 나오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저한테 너는 어떻게 늙은 노모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와서 사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밤에 혼자 자려고 누워있으면 내가 잘한 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한 기분이에요. 많이 늦었지만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문자 그대로 구질구질하게 살았어요. 아빠는 제 기억으로는 제대로 돈 벌어서 집에 가져온 적이 없었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모두 정해진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식당 주방 설거지나 중국집 배달일 등을 전전했고 그것도 정말 잠시일 뿐 대부분 공사판 일용직으로 간간히 일을 하면서 우리 식구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어요. 학창시절에 종종 친구들 집에 놀러가면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다들 일하러 나가고 집에 안 계셨는데 저는 거의 매일 부모님이 집에 있다 보니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오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막 올라간 철없던 시절의 새학기라서 멋모르고 새로 사귄 친구 2명을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평일 오후 3시부터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나중에 한 친구가 근데 너희 부모님은 일 안 하셔?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직장 안 다니시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친구가 저를 놀리려거나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어린 제 마음에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라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며 학원도 보내주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집안의 돈은 부족했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그나마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 극장에서 영화 기생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반지하의 곰팡이 핀 방이 제가 학창시절에 살던 집이랑 너무 비슷해서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더군요. 다만 그것보다 더 최악인 것 하나가 있었는데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관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반층 정도 올라가야 있었다는 것이 영화보다 조금 더 비참한 제 현실이었죠. 당연히 제대로 된 용돈은 살면서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 내라고 할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사춘기였을 때도 변변한 사복 하나 없어서 주말에 친구들이 만나서 놀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해야 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장 좋아했지만 제게는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모님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간다고 말씀드리면 돈을 주지 않아서 담임선생님에게 저는 못 간다고 그날 결석 처리해달라고 말을 해야만 했었는데 가끔 한 번씩 마음씨 좋은 선생님들께서는 제 수학여행비를 대신 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된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게는 그것조차 고통이었죠. 소풍을 가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입을 옷도 마땅치 않아서 다른 애들이 예쁘고 귀엽게 꾸미고 올 때 저는 평소 집에서 입던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주머니엔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음료수 한 번을 마음 놓고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자식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도 하나 더 있었는데 오빠는 이런 저와는 완전 대우가 딴판이었어요. 오빠는 저와는 다르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쁜 새 옷과 새 신발도 있었고 오빠가 저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서도 항상 오빠한테 학원만은 챙겨 보내줬어요. 정작 오빠는 공부에 관심도 없어서 학원 다니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럴 때마다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저를 신경 써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가족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냈어요. 평생을 그렇게 바닥을 기며 내 부모처럼 거지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암울한 학창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져서 친구도 없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만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반에서도 1등을 몇 번 하고 전교에서 한 자릿수 등수를 찍었더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수능 성적도 잘 나와서 가고 싶었던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첫 학기 등록금부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기숙사비나 생활비까지 생각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는데 고3 담임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서 만든 장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 사정을 알리고 동문회 장학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과 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도움을 받고 입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그 뒤로도 대학 생활 내내 등록금은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알바를 2개씩 하면서 어떻게든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좋은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죠.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는 집안돈 다 끌어서 변변찮은 지방대학 졸업하더니 결국엔 집 근처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장 생활이 본인 적성에는 잘 맞았는지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안 그만두고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살던 오빠가 나이 29의 속도 위반으로 같은 회사 다니던 20대 초반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 둘 키우면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빠도 먼저 돌아가시고 오빠는 장가가서 따로 살고 있으니까 엄마 혼자 집에 남겨져서 힘들게 사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에 만나는 남자도 없었고 결혼은 당연히 계획도 못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나이 27살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랑 살기 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와 살기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에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수술을 하셨어요. 그 뒤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아직까지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셔야 하고 집안에서도 일상생활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게 됐죠. 몸 상태가 이러니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엄마랑 같이 살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을 때는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겨우 1년 만에 제가 벌어서 먹여 살리고 병원비까지 몽땅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좀 먹고 살만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혼자서 버는 돈으로 2사람 먹고 살기 쉽지 않았지만 친오빠는 외벌이로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팍팍하게 사니까 엄마 생활비라도 보태달라고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전에 아빠 살아계실 때는 엄마 아빠가 살던 집이 보증금 6천만 원짜리 전세였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엄마가 살던 전셋집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 엄마에게 묻자 아빠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비가 없어서 살던 집 보증금을 뺐다 하시더라고요. 조금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병원비로 썼다는데 제가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사실이냐 캐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알겠다 대답한 뒤에 제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살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엄마와 같이 살면서 적응도 거의 못하고 월세 내고 학자금 대출 갚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엄마한테 용돈도 줘야만 했고 저는 2사람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나 혼자 살던 집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는데 현실은 훨씬 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그리 힘들진 않았어요. 회사부터 집까지 지하철로 7정거장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만 아니라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회사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돈도 아끼고 운동도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텐데 저는 진짜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TV 속의 화려한 연예인들이나 몇 안 되는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비되는 제 불행한 현실 때문에 속으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도 겉으론 애써 웃으며 지냈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장 아끼기 쉬운 돈은 식비더라고요. 외식은 전혀 하지 않았고 마트에서 할인하는 무조건 싼 재료로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오래 두고 먹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집에 있는 엄마는 영양 섭취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없는 돈으로 고기도 사다가 먹고 저 혼자 살았으면 절대 사 먹지 않을 비싼 과일도 종종 사서 집에 가져다 두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한 달 식비가 둘이 살아도 25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으로 아끼고 살아서 제 월급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모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생활비로 20만 원, 아니 10만 원만 더 쓰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갈 것 같았지만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돈을 다 써버리면 제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은 10만 원이었고 엄마한테는 20만 원을 드렸어요. 악착같이 돈 모아서 목돈이 조금 생길만 하면 한 번씩 엄마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거나 조카가 태어나고 친척들 경조사 때문에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진짜 혼자서 숨 막혀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픈 곳도 늘어나는데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 야, 내 사정 알잖아. 나는 혼자 벌어서 애를 둘이나 키우느라 등골이 휜다겨 아주. 그래도 너는 엄마랑 둘이 사니까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소리만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감당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엄마와 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사도 2번 했고 지금은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8년 넘도록 엄마랑 같이 살다 보면서 저도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건 그냥 나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 모든 주변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예전 학창시절부터 서운했던 감정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젠 많이 친해졌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엄마도 언젠가 술 한잔 하시고 제 손을 붙들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었고요. 지나간 일은 과거인데 자꾸 생각해봐야 뭐하겠어요? 그냥 불쌍한 우리 엄마가 인생 끝까지 외롭지 않게 같이 있어줘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평화롭던 우리 모녀 사이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빠는 2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식당 오픈할 때도 제가 하지 말라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애들 둘 키우면서 공장에서 혼자 버는 돈으로는 애들 커가는 걸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차라리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라고. 저희 오빠가 식당을 오픈하자마자 근처에 커다란 한식 뷔페집이 2개나 생기는 바람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지만 배달 위주로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오빠가 요즘에 많이 힘든가 보다. 너가 모아둔 돈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어. 월세 낼 돈도 없나 보더라.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빠한테 한 푼도 지원 안 받으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나마 엄마를 조금이라도 넓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작년에 지금 사는 이 집으로 이사하면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도 모자라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왔어요. 사회초년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푼 두 푼 모아온 피 같은 돈 8천만 원에 은행 대출 1억 2천을 더 받아서 간신히 구한 전셋집입니다. 이게 제 전 재산이고 이사하면서 필요한 물건들 하나둘씩 구입하다 보니 지금까지 제 통장에 모아둔 돈은 현금 5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차피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제가 오빠를 도와줄 생각은 없었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돈이 없다고 나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집이라도 월세로 돌리고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자. 집주인한테 전세금 5천 빼고 월세로 30씩 더 준다고 해봐. 저는 어떻게든 아끼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모아서 전세를 얻었던 건데 보증금까지 빼서 오빠를 주고 나면 앞으로의 제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나 봐요.
엄마한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동안 오빠나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내 집까지 뺏어서 오빠한테 가져다 줘야 직성이 풀리겠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겠니? 남자가 잘 풀려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너가 도와주면 나중에 너희 오빠도 너를 도와주겠지. 지금까지 걔한테 5천만 원도 넘게 들었는데 여기서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오빠를 도와주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 했더니 그 뒤로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6천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계신 게 맞았어요. 병원비가 적지 않게 들었지만 집을 월세로 돌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럼 그 돈을 언제 빼서 월세로 돌렸는지 알아보니까 오빠가 결혼한다고 할 때 당장 집을 구해줘야 하니까 엄마가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5천만 원을 만들어주고 장가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저보고 딱 하나 있는 이 집 마저 빼서 오빠를 도와주라고요? 엄마한테 저는 자식도 아니란 소리입니까? 오빠는 저한테 엄마를 맡겨두고 지금까지 생활비 한 번 보태준 적이 없어요. 맨날 전화하면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만 하지 거동 불편한 엄마를 모시고 사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퍼주고도 뭐가 부족해서 딸이 가진 전 재산마저 털어다가 오빠한테 가져다 주려고 하시는지 정말 우리 엄마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으니 엄마가 나가서 돈 벌어다가 오빠한테 가져다 주든 마음대로 하라고. 어떻게 내 전 재산이 이 집 하나 있는 거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동안 엄마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줄 몰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제가 엄마를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아빠 돌아가시고 지금껏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쓸모없는 헛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누가 언제 너한테 억지로 나 모시고 살아달라 한 적 있냐? 나도 너랑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이 집 보증금 반만 나한테 줘라. 그 말 듣고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니까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웃음이 나왔어요. 한참을 방바닥에 주저앉아 웃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내 돈 내 시간 들여가며 엄마를 모시고 살았구나. 맥이 탁 풀리고 방 안에 천정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는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따로 살자. 엄마 목 다시 떼어줄게. 저는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며칠 후에 다른 사람이 이사 들어오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처음에 같이 사느라 제게 줬던 1,000만 원만 그대로 돌려주고 이달 말까지 집 빼야 하니까 오빠한테 가서 살던지 그 돈으로 집 구해서 사시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다야? 내가 이 돈으로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한테는 돈 달라는 전화가 계속 오고 오빠랑 새언니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인연 끊고 이 집 식구들은 영원히 안 보고 살고 싶더라고요. 며칠 뒤에 오빠가 제게 전화를 또 걸길래 그때는 한 번 받았었는데 너 이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있을 때 잘해야지. 라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길래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못 참고 너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엄마 아빠한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자식돌이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따졌어요. 우리 집에 돈 한 푼 없을 때도 엄마 아빠가 오빠 용돈은 꼬박꼬박 줬었지. 공부도 못하는 놈 지방대라도 한 번 보내겠다고 학비에 오빠 용돈까지 다 대줬잖아. 나는 처음부터 다 내가 알아서 해야 했다고. 오빠가 엄마 마지막 남은 집 보증금까지 싹싹 털어 가져가면서도 생활비 한 번 용돈 한 번 보내준 적은 있어? 진짜 그따위로 살면서 나한테 가짜는 충고하지 마.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오빠 말대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엄마는 오빠가 알아서 책임져.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지금은 엄마랑 오빠 둘 다 전화번호 차단해버리고 제가 먼저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엄마나 오빠가 평소 저한테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올 생각도 못할 거예요. 저라고 이렇게 인연 끊고 나서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는 제 인생 갈아 넣어가면서 엄마 모시고 사는 집 그만하려고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엄마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젠 제 인생 찾아서 저도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